여러분들은 문화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일정한 목적이나 생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기도 하고, 의식주를 비롯해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복잡하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문화라고 따로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과 다른 우리만의 무엇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그 세계문화유산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지금의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석굴암, 합천해인사의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의 화성 같은 것들이에요. 한국의 서원도 들어가 있고, 또 자연유산으로는 갯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래요. 경주의 그 역사유적지구도 등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일상이랑 상관없는 관광지죠. 일단은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꼽으라고 하면 우선 한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사법도 독특할 것 같아요. 가벼운 목례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한 30도 정도 숙이면서 정중할 수밖에 없는 인사법. 이것도 그렇고 큰 절을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인사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들장 문화. 일단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는 이것도 꽤나 독특한 우리들만의 문화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존댓말을 쓰는 것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예절 문화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을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나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사전의 정의에서처럼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들의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IMF 때 금모기 운동을 벌였던 거라든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우리들이 보여줬던 국민들의 봉사정신, 그리고 월드컵 때 보여줬던 거리 응원과 응원이 끝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뒤처리까지 하는 정말 세계 유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들만의 정서가 바로 우리들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K-팝이니 K-드라마, K-영화 같은 거 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또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하면서 문화광국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저기에 우리 문화가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끼와 흥이 많은 것도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는 한데 그게 문화라고까지 부를 건덕지가 되는 건지 싶고요. 저는 문화라는 건 내 삶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고 하는 일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금모기 운동이나 태안의 자원봉사나 월드컵 거리 응원들처럼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나라에 뭔 일이 있을 때
전 국민이 같이 힘을 모으는 저력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지 않지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들 말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한국인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은 우리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유물이라고 표현해야 할 과거의 역사겠죠. 그저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에 이랬다고 자랑질하는 거 정도?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석굴암과 불국사가 우리의 문화재일 수는 있는데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지 않나요? 또한 우리들의 일상과 거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한국의 서원이 문화유산이라고 치자면 그 당시 그 서원을 만들었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나랏일을 돌보던 사람들이 낙향을 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쓰던 것이 서원이었다고 하죠. 이게 문화가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큰 일을 하던 양반들이 퇴임을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다면 이건 우리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들의 문화 말입니다. 또 종묘나 왕릉, 고군분 같은 무덤들이 우리들의 문화가 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들은 점점 무덤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상을 모시는 일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덤이 우리들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 않나요?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려면 우리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조상들을 모시고 그 뜻을 기리면서 살아가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서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다면 종묘나 왕릉, 고군분 같은 무덤들이 우리들의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K-팝, K-드라마, K-영화 같은 것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우리들의 일상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고갱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노래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요. 영화나 드라마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화 기생충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문화라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징어 게임에 우리의 문화가 녹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또한 창피한 일일 겁니다. 현 시대를 고발하는 메시지로는 몰라도 이게 우리들의 문화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또 BTS의 노랫말은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고유한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이 된 시기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전 세계의 문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건설했거든요. 우리가 만든 정부도, 법체계도, 우리들이 받은 교육도, 우리 사회의 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것들 전부 다 우리들의 문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우리 게 없습니다. 그나마 80년대까지 존재했던 가족 중심의 문화도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죠. K-팝, K-드라마, K-영화 역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장 발전을 시켜서 만든 거라서 이걸 우리 문화라고 하기에도 민망합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문화강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써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지구별은요, 엄청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터전에서 문화를 만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입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의 체제로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내 나라, 남의 나라 이런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문화 양식과 생활 방식은 현대 문명으로 완전히 다 대체가 돼버렸죠. 특히나 과학과 기술의 언어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같은 것들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죠.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의 사고 방식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의 문화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현실에서 소용되지 못하는 유물은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문화를 새로 만들면 되겠죠. 오히려 이것이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인류는 전 세계 공통의 언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언어가 그렇고요. 자유시장 경제의 언어가 또 그렇고요. 의료기술의 언어도 있습니다. 이 문화의 언어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음악 역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만국 공통어가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언어를 전 세계가 공감할 때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일상의 문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예절 문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우리들의 인사법도 그렇고 존댓말도 참 좋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좀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죠. 과거 그 양반네들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존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역시 반존대를 사용했죠. 막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위 배운 사람들의 행동은 남달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찍찍하는 것들은 쌍것들의 행위입니다. 회사에서도 상급자가 부하 직원한테 반말 짓거리 하는 것은 무식한 놈의 소치고요. 우리들의 언어적인 습관을 존댓말로 바꿔줄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 존댓말이 참 좋은 것이 일단 극한 대립과 싸움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말은 막말을 부르고요. 막말은 결국 선을 넘어서 다툼과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도 존댓말을 쓰고 사는 부부들은 함부로 잘 싸워지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밑바닥에 깊이 깔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처럼 소위 교양 있는 삶으로 한 단계 우리의 삶을 격상시키는 민족이 된다면 이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문화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기본으로 깔고 사는 나라. 좀 멋지지 않나요? 이런 예절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죠. 바로 태권도입니다. 이 태권도장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예절 교육은 전 세계 어린이들 교육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현실적이라고 보이시나요? 문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져야 하고 문화를 어떻게 수출하고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인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회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사회가 알고 있는 이 회사라는 개념은 서구 사회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맞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이 된 이 법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만들어져서
이 법인이 회사라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갖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회사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강제적으로 회사의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을 우선시하지 회사 구성원들을 우선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회사의 이익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을 마치 부속품처럼 취급을 하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인 이 사회주의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노동자는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된 개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파는 셈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계약에 의한 거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사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 서구사회의 개념이나 그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들이 일단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발전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처음 만들어지는 때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했죠. 그러다가 누군가 눈 밝은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일단 돈이 되는 것을 찾아서 돈을 벌죠. 덕분에 규모가 커지면서 일손이 필요해지고 같이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을 걷어먹인다고 했었고요. 군 식구들이 생기는 거죠. 이 군 식구들이 한 팔씩 거들면서 이 회사의 규모가 커진 거라서 앞장선 누군가의 그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형태입니다. 마치 이게 3000년 전에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출연을 하면서 그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가를 이루었던 그 제자백가처럼 말이죠. 우리가 삼성과 현대가 하는 것들도 결국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에게 의탁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회사가 규모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주식회사를 차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려는 꿈을 꾸게 되겠죠. 이때 모이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 모여드는 게 아니라 회사의 목표와 꿈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아무나가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배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 모이는 거죠. 이제부터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회사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말은 바로 이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을 과거에는 하나의 일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자의 육아가 그렇고요. 노자 장자의 도가가 그렇습니다. 또 법가도 있었고 묵가도 있었죠. 현재 삼성과 현대가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념에 모인 사람들이 일가를 이룬 것입니다. 문제는 육아가 그 유파가 수도 없이 갈라져 나간 것처럼 삼성과 현대가도 더 이상 하나의 이념에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되지 못했던 거죠. 중간에 자신들이 회사를 만든 이념을 놓아버린 탓도 있고요. 또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이 꿈을 잃고 그저 돈에 미쳐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가족이 해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회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직원들만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됐던 거죠. 저는 이 회사의 문화를 다시 복원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가족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의 꿈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회사만 배불려준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 말고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꾸는 꿈의 방향이 맞아떨어지면 그 회사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회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생의 가족 문화를 가진 회사가 망한다? 이거 천지개벽을 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에 위기가 생겼다는 말은 이미 그 회사에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회사 구성원으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스킬들, 회사를 운영하는 법, 직장 생활을 잘하는 법 같은 이런 것들은 유물론과 자본주의에 입각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좀 생각의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회사도 이 회사에 지원을 하는 직원도 서로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그 운영하는 방법은 무수히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직원이라는 표현도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호칭도 달라지겠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인생 고민도 회사에서 상담사 같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아니면 그 회사 구성원들 가운데 선배들이 나서서 상담을 해주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는 회사의 이념과 꿈에 전념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회사에서 만들어주자는 거죠. 왜? 내 가족이니까요. 만약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다른 관심사가 생기고 다른 꿈이 생겨서 설령 회사를 나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회사가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도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망해요? 그저 회사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OEM 방식으로 하청을 줘서 물건을 팔아대던 이 서구 사회의 방식은 결국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이미 다 지켜보지 않았나요? 애플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죠.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저개발 국가들을 기웃기웃거리는 하이에나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들이 아직 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요. 그런 회사의 제품을 계속 소비하고 싶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 차라리 저개발 국가의 회사를 차리고요. 그들도 회사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삼성가는 언젠가는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문화를 만들고 문화 강국을 만든다는 일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21세기의 문화는 전 인류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저절로 끄덕일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동안 저희 인생학교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바로 오늘 설명드린 문화 이야기의 밑바탕이 되는 생각들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